근대 이전 한국의 전통적 동아시아 국가, 즉 중국 및 일본과의 관계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문호개방 직전 한국, 당시 이름이 조선이죠. 한국의 대내 정책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양 세력의 한국 접촉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653년부터 1666년까지 헨드릭 하멜이 조선 표류를 했고요. 그 기록을 담은 조선 표류기가 1720년에 네덜란드판이 나왔고 1732년에는 영어판으로 출간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시 한국이 서양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787년 정조 11년에는 프랑스 해군 대령 빼루가 제주도하고 울릉도를 탐사하고 갔고요. 또 1797년 정조 21년에는 영국 군함 프로비던스호가 동해안을 탐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 1815년 순조 16년에는 영국의 맥스웰 대령과 바질 홀 대령이 조선의 서남해안을 측량하고 돌아갔고요. 1832년 순조 32년에는 영국 상선인 로드 암허스트호가 충남 홍주군 고대도 부근에 20일간 정박하며 교육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846년에는 프랑스 동양함대 사령관 장 베프티스트 토마스 세실 해군 소장이 방한해서 충남 홍주군 웨인도에 머물면서 프랑스 신부를 중심으로 한 천주교 신자에 대한 탄압 사건,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요. 이 탄압 사건인 1939년에 기해 사옥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 적이 있고 1847년에는 이 세실 소장이 전년도의 문책 요구에 대한 회답을 다시 요구하며 방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1864년 고종 2년에는 러시아인들이 통상을 요구하며 방한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비록 자주는 아니었지만 19세기 후반 문호개방 이전부터 서양인의 방한과 교섭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당시 한국의 정치적 환경과 대내외 정책은 어땠을까요? 학생들이 문호개방 직전에 한국의 대내외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조선조의 역대 왕들의 재위 연도는 이해하면 좋겠다 또는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표 3에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표를 자주 참조하면서 강의를 들으면 이게 어떤 왕의 제위였었구나 하는 시기적 범주에 대해서 보다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한자가 많고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표를 늘 가지고 있으면 아주 유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표 3은 조선 역대 왕의 재위년도, 즉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연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보통 재위년도의 마지막 부분은 사망연도와 같습니다. 왕이 죽어야 바뀌니까요. 물론 이 중에서는 죽기 전에 교체된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사망하면 왕의 지위가 왕을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연도와 유사하고요.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왕을 역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1대 태조부터 그다음에 27대 순종까지 총 27명이 조선조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한국 그 학생들은 좀 많이 아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보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어느 시대, 어느 시기에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번 주차가 특히 그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좀 한 번쯤 전반적으로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태조, 그다음에 정종, 그다음에 3대가 태종, 4대가 세종.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훈민정음, 즉 한글을 만든 사람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1418년부터 1450년까지 즉위했고요. 그 다음에
5대가 문종, 그다음에 6대가 단종, 그다음에 7대가 세조. 그렇죠? 아까 세조 얘기 나왔었죠. 언제 나왔습니까? 그 세조는 바로 조공 관계에 있어서 3차례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4차례 동지사까지 포함할 때 세조가 언급됐었죠. 그 다음에 8대 예종, 그 다음에 9대 성종, 그 다음에 10대 연산군, 그 다음에 11대 중종, 12대 인종, 13대 명종, 14대 선조, 그 다음에 15대 광해군,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특히 그 연산군, 그 다음에 15대 광해군, 조나 종을 붙이지 않고 군을 붙인 것은 이 연산군과 광해군 집권 시기에 상당히 정치적 불안정과 그 다음에 여러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의 역할을 하긴 했지만 사실 왕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연산군, 광해군이라는 군을 붙였죠. 내려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임진왜란이 14대 선조에 있었고요. 그때 그 다음에 마무리가 광해군 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조 때 1592년에 임진왜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광해군 때 1607년에 마무리 질 때 선조의 마무리를 지면서 선조가 제수교를 일본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대가 인조, 그 다음에 17대가 효종, 18대가 현종이고요. 그 다음에 19대가 숙종, 20대가 경종, 그 다음에 21대가 영조, 22대가 정조, 그 다음에 23대가 순조, 24대가 헌종, 25대가 철종, 26대가 고종, 그리고 27대가 마지막 순종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주차에서 강의를 할 주요 세도정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세도정치 시기가 바로 23대부터 25대까지 이르는 기간입니다. 1800년대 19세기 초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의 시기를 우리가 보통 세도정치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23대부터 25대까지구나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근대 한국의 정치 외교라고 할 때 그 근대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러분 보다시피 바로 고종 때 1863년을 기점으로 해서 1910년에 한일 국권이 침탈당하고 결국 국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1910년이니까 거의 한국 근대 정치 외교에서의 왕은 고종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참고하시라고 제가 적어봤습니다.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이번 주차 강의의 대상이 되는 문호개방 직전기라고 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순조, 헌종, 철종으로 이어지는 19세기 전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의 정치적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세도 정치의 폐해가 심해되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왕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왕이 특정한 인물 또는 왕이 특정한 가문을 두텁게 신임해서 왕권의 대행을 위임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즉 왕권이 약화됨에 따라서 일부 가문이 친척들을 중심으로 일부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세도정치 등장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조선조 23대 순조는 11살 때 왕이 되었고 바로 안동 김씨 김조순의 딸이 왕비였습니다. 또한 24대 헌종은 순조의 손자로서 8세, 8살에 즉위를 했어요. 왕이 됐어요. 그리고 풍양조씨 조만영의 딸이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5대 철종 역시 19세에 즉위를 했고 안동 김씨 김문군의 딸이 왕비였습니다. 즉 능력이 없거나 어린 왕이 즉위하는 상황에서 왕비의 아버지, 즉 왕의 부인의 아버지 중심으로 한 권력 세력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정치 외교사를 할 때 세도정치기 하면 바로 23대부터 25대까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때 어린 왕을 소위 어린 왕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왕비를 자기의 자식으로 왕비를 만들고 그 위에서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안동 김씨, 풍양조 씨 그 일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세도 정치의 지속은 단순하게 권력층 내부의 권력 독점에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우선 안동 김씨 및 풍양조 씨 등 세도가가 중요 관직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정치적 불안정이 증가되었습니다. 동시에 세도가에 의한 관직 매매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고 이것은 결국 국민 생활이 파탄증형에 이르게 되는 그런 길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국 세도가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다 소위 말하면 잘 보여갖고 잘 보여서 어떤 관직을 얻는 거죠. 그렇죠? 어떤 직을 얻는 거죠. 정부의 관리라든가 또 지방의 관리직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도가에 잘 보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겠죠. 그 돈을 중간 관리 계층에서 승진이나 또는 여러 관직을 사기 위해서 줬고요. 그러다 보니 그 관직을 사기 위해서 쓴 돈을 다시 또 보충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가장 힘든 것은 국민들이겠죠. 결국 국민 생활들이 굉장히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도 정치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되는 것이죠. 그 예로 1600년 선조시 24년 때는 총 251만 결이었던 전국 경작지의 규모가 1774년 영조 50년에는 80만 결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1844년 헌종 10년에는 78만 결까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즉 농사 중심의 농업 중심의 사회 속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경작지가 줄어든다는 것은 상당한 국가적으로 손해죠. 그렇죠? 세금도 들 걷고 먹고 사는 문제도 생기는 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세도 정치에서 상당히 경작지가 줄어들고 하는 문제가 그런 그 19세기 초반 당시에 이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세도 정치의 폐해에 따른 국민적 저항이 당연히 있었겠죠. 도저히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저항들도 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예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811년 순조 11년에 홍경래가 일으킨 홍경래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1860년 철종 11년에 앞으로 배울 동학의 창시자인 최재우가 동학을 창도하였고요. 그리고 1862년 철종 13년에 진주에서 밀란이 일어났죠. 진주 사람들이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진주 밀란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것만 해도 홍경래난, 그 다음에 최재우의 동학창도, 그 다음에 진주 밀란 등 이런 저항들이 상당히 있었죠. 그 국민적 저항이 커지고 란이 발생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얼마나 그 시절이 힘들었겠어요. 권력층은 권력을 독점하고 국민들은 살기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문호개방 직전에 한국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왕권의 약화에 따른 세도 정치의 폐해가 바로 문호개방 직전 한국의 정치적 특성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앞서 살펴본 서양 선박의 출현과 서양인의 통상 요구에 대해서 지배층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요. 대책도 없었습니다. 다만 직접 그런 해안을 탐사한다든가 또는 섬을 탐사할 때 마주치는 국민들은 왜 그럴까? 저 누구지? 라는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죠. 이런 것들이 결국 당시 한국 정치의 중요한 특징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4차 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시에서는 한국의 양위쇄국 정책, 즉 서양의 오랑캐를 몰아내고 국가를 닫겠다라고 하는 양위쇄국 정책과 이에 대한 서양의 침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